브런치 뉴스픽. 네, 정은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함께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유튜브 콩으로 많이 들어오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말씀드린 내용의 뉴스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잼미라는 여성 VJ 지난달 말에 사망했다는 사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알려졌고 그동안에 악성 댓글에 시달렸다라는 얘기가 같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뭐 또 다른 유튜버들의 가해 행위가 뭐 있었다. 뭐 이런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청원이 지금 올라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해보죠. 조 대표님께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지난 주말 유명 유튜브 BJ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스트리머라는 형식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네.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시듯이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쌍방향 소통을 하며 방송을 하는 전문 크리에이터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네. 이제 고 잼미 씨가 사망을 했다는 소식이 유가족을 통해서 전해지면서 이제 깊은 애도가 이어지고 또 연달아 이 죽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고 반복되는 이러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론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네. 유가족에 따르면 이 BJ 잼미 씨 같은 경우에는 계속되었던 온라인상의 사이버 테러, 사이버 불링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떠나 무차별적인 여혐 공격들과 예. 또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악플들에 시달려서 이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예. 관련된 이제 문제적인 발언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 고소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했고 이에 이어서 이제 국민청원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발언을 했던 이제 크리에이터들이나 네. 혹은 또 이거 관련해서 방치했던 이런 논란이 많이 이루어졌던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는 이제 요구가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뉴스를 보시고 두 분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참 속상하고 안타까운 상황인데. 정말 이런 악플로 인한 그런 피해와 죽음이 네.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매우 참담하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남녀를 실은 불문하고 또 일어나잖아요. 네. 그리고 익명성에 기대서 저지르는 그런 인격 살인이라고 하는 것도 심각한데 최근에는 이제 그냥 악성 댓글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같은 것도 어떤 흥행에 쫓겨가지고 얼굴을 드러낸 인신공격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BJ 잼미 씨 같은 경우도 실은 그런 다른 또 특정 유튜버의 그런 인신공격성 여러 발언들로 또 상처를 크게 입은 상황이었고요. 네. 그래서 커뮤니티나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어떤 성적 혐오 댓글 발언이나 이런 젠더 감수성이 부족한 여러 형태의 지금 도를 넘어서는 무분별한 익명성에 의존한 인격 살인도 네. 그리고 아예 얼굴을 드러내놓고 던지는 그런 인격 살인까지 좀 우리 사회 좀 심각한 병폐라고 하는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보세요, 조 대표님께서는? 네, 저는 이 논란에 이어서 지금 해시태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도 공범이다라는 해시태그가 좀 연달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해온 편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 고 최진실 배우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그 당시에 이제 온라인이 처음 들어왔을 때 당시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좀 하고 있고 네. 그때는 이제 구두로 전달되는 가짜 뉴스라든지 카더라라는 소식들로 있었죠. 인해서 굉장히 또 많은 고통에 시달리셨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설리 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이야기가 전해졌느냐 이런 것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은 공식적으로 관심을 받게 된 이제 공인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사회적으로 수치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러니까 여혐적인 발언들이 얹어져서 훨씬 더 가학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은 수십 년이 걸쳐서 변하지 않는 사실인데 매체만 다르고. 네, 매체만 달라지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됐을 때 이제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사망하고 할 때는 그냥 논란만 있다가
있습니다. 예. 이제 수십 명이 사망하고 결정적인 사건이 딱 발생했을 때 뭐 예를 들면 댓글창이 포털 사이트에서 폐지된다는 거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겹게 좀 도출이 됐습니다. 여러 명의 죽음이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유튜브나 기타의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각지대로 계속해서 점점 더 사건이 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이거에 대해서 국가적 책임이나 입법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굉장히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늘 논란이 되는 게 지난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성폭력 관련한 온라인 성폭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 뭐 텔레그램 멤버방 사건이나 이런 법에 대해서도 좀 쟁점이 됐던 것처럼 표현의 자유와 이런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충돌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당연히 우리가 뭐 헌법상의 가치이기 때문에 예. 억압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 중간 지점에서 만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해외의 선례들도 있고 그래서 뭐 독일이나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구독자나 이용자가 있는 플랫폼이 혐오적인 거, 인종차별을 포함해서 예. 성차별 등등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게시됐을 때 예. 24시간 내에 그거를 스스로 검열해서 삭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벌금을 부과하게 하는 방식의 입법 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관점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렇죠. 예, 엠번방 사건에서 이런 논의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게 되면서 또다시 여혐 논란으로 막 이것이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 사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 이런 것들이 막 공회전을 좀 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국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뭐 죽음이 계속 돼야지만 이 문제가 지금 처리된다는 게 참 씁쓸하기도 하고 사회적 역할은 그러면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지금 인터넷으로 지금 유튜브로도 들어오셔서 익명성에 한 거기 때문에 실명제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좀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댓글에.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넷 실명제 도입의 필요성 실제 좀 거론하고 지금 본격적으로 좀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실제 인터넷이 한창 이제 도입돼서 이렇게 유행이었던 시기에 인터넷 예. 실명제가 한번 도입이 됐다가 그게 헌재 판결로 다시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다시 이제 전환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그때 당시에 헌재 위헌 판결의 어떤 취지 자체가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그리고 언론의 자유 등의 기본권이 더 이제 중요하고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서 그게 표현의 자유를 사전 제한을 정당화할 만큼의 의미 있게 어떤 감소됐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다. 이제 그런 이유들로 위헌 판결이 됐기 때문에 네. 아마 저는 인터넷 실명제가 다시 뭔가 진행되어서 또 다시 이제 이게 합헌이냐 위헌이냐라고 하는 판결이 된다면 여전히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에 대한 불이익이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는 점쳐지고요. 네. 그리고 전문가분들도 우선 익명성만이 악플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질 않는다. 지금 실제 유튜버들도 그렇잖아요. 예. 얼굴을 드러내놓고도 뭐 허위 사실을 계속 공표한다거나 익명성의 명예를 문제가 훼손하는 아니다. 발언이나 성적 혐오 발언들을 일삼기 때문에 그건 단순히 익명성에 기대해서 생기는 문제만은 아니고 그래서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이랄지 이런 어떤 젠더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들이 좀 선행돼야 된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시고요. 네. 한편으로는 처벌 수위 자체를 좀 높여서 그 양형 기준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실형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그 사이버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들도 있습니다. 네. 실제도 과거에는 이렇게 형사고소를 하면 명예훼손이랄지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하면 그냥 약식 기소되거나 아니면 그냥 처벌이 벌금형 가벼웠군요. 처벌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냥 약식 기소돼서 벌금형을 가볍게 맞는 경우도 있었지만 2019년에 대법원도 양형 기준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상의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을 꽤 높였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악플에 대해서 합의가 안 돼도 과거에는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 정도였다면 요새는 네.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징역형이 부과되기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양형 기준을 훨씬 드높이고 그리고 확실히 매김을 하면 예컨대 2년 이상의 징역
형사처벌과 집행유예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공무원에 임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혹은 잘못된 손놀림으로 예. 징역형을 받게 되면 자신의 미래가 망가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신중하게 망치는 해야 것뿐만이 된다. 아니라 자신의 인생도 함께 망가진다라고 하는 예. 좀 그런 경각심을 갖게 만드는 것도 저는 필요한 조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익명성이 아니라면 어떤 원인으로 이런 계속 악플들이 이어질까 참 궁금하기도 한데요. 예, 조 전 대표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는 국가가 같이 사회적 역할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저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예. 결국 이게 하나의 산업이라는 거를 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이버 레카라고도 하고 이른바 이슈 유튜버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어떤 예를 들면 사건이 발생하거나 뭐 대중이 관심을 갖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나 에피소드 같은 네. 것들을 짜깁기 해서 또 유튜브에 올리는 경우가 많죠. 예, 많습니다. 예. 그거를 전문으로 하는 유튜버들이 있고 그런데 보통 이런 뭐 유튜버들이 연평균 뭐 100만 이상의 조회수를 뭐 갖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건 수입과 연평균 연결되는 수입이 거죠. 네, 뭐 몇천만 원 이상은 당연히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공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 누군가 소비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 클릭을 하는 사람의 소비를 기반으로 해서 그걸로 인해서 수익을 내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수익을 기반으로 해서 유튜브라는 예를 들면 유튜브를 플랫폼을 대표적으로 상징을 하자면 플랫폼도 수익을 굉장히 많은 부분 가져가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돈이 돌아가는 구조의 바탕에 누군가의 생명과 혐오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구조라는 것을 좀 봐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벌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제 예를 들면 유튜버들뿐만 아니라 그 플랫폼을 운영하는 운영자에게 있어서 관리 책임을 강하게 묻도록 하는 부분은 당연히 입법 조치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네요. 부분이라고 수익이 생각을 그만큼 합니다. 생긴다면.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른바 그냥 뭐 본인이 유튜버가 아니더라도 여러 언론사나 이런 데서 온라인상에 뭐 달려진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뭐 어떻게 보자면 따옴표 저널리즘 형태로 이러이러한 논란이 있었다라고 기사 말미에 덧붙여서 또다시 이거를 재유포를 하게 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언론의 책임도 사실은 이거를 뭐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네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유튜버를 찾아가서 그 글을 봐서 댓글을 확인한 사람만 볼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많이 쓰는 대형 이런 온라인 플랫폼에 그렇죠. 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냥 언론사의 기사를 통해서 일파만파 퍼지도록 하는 책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인들도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부분과 마지막으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하는데 네. 결국 이게 소비가 된다는 건 누군가 이거를 찾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가짜 뉴스를 분별하는 교육도 있고 예를 들면 어떤 언론을 소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결정권도 사실은 그 본인에게 소비 주체에게 있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 문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예를 들면 이것을 소비하는 것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여기에 댓글을 다는 것이 나의 미래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큰 그림에서 조명해보고 그거의 책임을 스스로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구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교육에서부터 도입은 당연히 돼야 할 것이고 네. 다만 지금 이거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단순히 청소년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평생교육이나 이제 대중문화나 이런 플랫폼 안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문제를 제고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계기점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전에 카더라에 비해서 좀 더 속도가 빨라지면서 더 그 영향력은 더 커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한 사람의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참 걱정스럽네요. 덧붙일 말씀이 혹시 더 있으시다면 한 말씀 정도. 네. 책 악플로 인한 피해를 본다면 형사 판결뿐만이 아니라 예. 가해자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런 대법원 양형 기준이 매우 강화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가해자들의 그런 명심 그런 게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관련 뉴스는 좀 온라인 그 테러, 사이버 테러 이런 부분에 관한 것은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좀 계속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코로나19 지금 자가 치료가 좀 본격화되는 그런 상황인데 젊은 기저질환자 또 혼자 사는 사람
발달 장애인 등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들이 지금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어떤 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고 생각을 해봐야 될지 신보라 의원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꽤 많은 변화가 있는 이제 관련 코로나19 관련 재택치료 네. 관련한 여러 브리핑을 진행을 했는데요. 네. 하루 2회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을 하는 대상을 네. 60세 이상 그리고 50대 기저질환자 그리고 예. 면역 저하자 등에 한정을 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대부분이 빠지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관리에 대한 변화도 10일부터 바로 시행을 하기로 내일 했다고 모레 밝혔습니다. 목요일부터입니다. 네. 10일이면. 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관리군, 그러니까 코로나는 확진됐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분들은 모두 일반 관리군에 속하게 되고요. 네. 이분들은 스스로 몸 상태를 확인하면서 동네 병원이나 의원 혹은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에 대해서도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만 진료를 받게 됩니다. 비대면으로. 예. 그리고 2020년 3월부터 활용했던 GPS 기반의 격리 이탈 추적도 예. 중단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안 이제 한다는 거네요. 예, 네. 말하자면 어떻게 이동을 해왔는지에 대한 추적은 이제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60세 미만의 무증상 경증 환자는 거의 이제 셀프 자가치료가 들어가는 셈이고요. 이건 아마 일일 확진자가 13만 명에서 17만 명 정도까지 거의 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정된 방역 자원을 중증이나 사망 방지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려는 고육직책으로 풀이되고 네.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에 이렇게 집중하는 방역 체계가 필연적으로 사각지대를 낳게 될 수 그럴 있다는 수 우려가 네.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40대 이하의 기저질환자, 독거노인 등의 사각지대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요. 그리고 재택치료자 수가 증가하면 집중관리군 내에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그렇죠. 봤습니다. 그리고 하루 2회 전화 모니터링만으로는 관리가 충분치 않다는 견해도 있고요. 자가격리 앱 사용 중단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GPS 기반 그 앱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네. 거는 감염자의 지역사회 활보를 그냥 양심에만 맡기게 그냥, 되는 결과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건 좀 논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확진자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폭증할 경우에 사회 필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도 있습니다. 자, 지금 들으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보완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우선은 지금 현재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네. 이 숫자를 생각했을 때 현실적으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좀 고려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오미크론이 중증률이나 치명률이 뭐 수치상 유의미하게 낮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일정 부분 지금 뭐 납득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연령대로 지금 사실상 구분을 해놓았기 때문에 네. 40대 미만의 항암 이력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예. 임산부라든지 혹은 조금 요형은 다르지만 이제 돌봄이나 이제 스스로 이제 자신을 돌보는 것이 좀 어려운 그렇죠. 장애인 분들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분들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본인의 선택권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열어줘서 사실 굉장히 불안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입원 치료나 그리고 대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은 열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인력 충원을 해서 구역별로 이제 전화를 계속해서 상시로 받을 수 있는 인력을 확보를 하겠다는 대안이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하기 전에도 그때는 뭐 예를 들면 담당 인력이 좀 더 적었긴 했습니다만 비율로 보면은 사실 그때보다 더 지금 더 많은 수를 확보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화 연결이 안 된다.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이 높았어요. 근데 과연 이게 이렇게 급증하는 이제 재택 뭐 치료자들에 대비해서 이 전화 연결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좀 가능한 시나리오를 예상해 봤을 때 예를 들면 건강했던 재택 치료자 혹은 항암 이력이 있는 뭐 30대, 20대 청년층 중에 아니면 유아 환자 그렇죠. 이런 환자들이 실제로 연결이 되지 않아서 뭐 예를 들면은 완전 롱 코비드를 심각하게 앓는다든지 더 나아가서는 좀 사망자가 이렇게 누적이 됐을 때
우리가 몇 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지켜왔던 그간의 K 방역에 대한 이제 역풍, 예를 들면 후폭풍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길 수 감정적으로 있죠. 폭증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것이 가지게 될 사회적 갈등이나 책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서 방역 체계에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위급하다면 어떻게 그렇죠. 연락을 해서 네. 내가 이걸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그것은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니냐.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연결이 안 될 우려가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신부님? 네, 저도 오미크론 확산이 생각보다 예. 너무 빨리 또 진행이 되고 지금 있고. 다들 숫자에 놀래고 계시죠. 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방역과 치료에 관한 저희가 뭐 예산 투여나 인력 투자를 과감하게 했어야 된다고 늘 얘기했지만 그게 뭐 단기간에 해소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한정된 자원 안에서 할 수 있는 지금 최선의 방안을 찾고 있는 거다라고는 보지만 실은 7일 발표하고 10일 날 바로 시행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바뀌는 대응 매뉴얼도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확진자 분들에게 우선 이렇게 개편되는 상황에 대한 정보가 그렇죠. 우선 제대로 전달이 되어야 될 것 네. 같고요. 지금 이제 조성일 대표님께서는 집중관리군이 이제 2회 재택 치료에서도 2회 건강 모니터링을 하는 네네네. 부분도 연락이 잘 안 되고 모니터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지만 실은 일반 관리분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행동 매뉴얼이 저는 지금 명확히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재택 치료를 받던 일반 관리군이 격리 중에 뭔가 증상이 생겼다. 그런다고 해도 지금 당장은 대면 진료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아까 매뉴얼 비대면이라고 상에는. 그러셨죠. 네, 그래서 비대면 진료만 되는데 이게 지금 내가 비대면 진료만 신청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은 외래 진료센터를 좀 찾아가야 될 정도인지 그럼 간다면 어디로 찾아가야 되는 것인지 네. 그리고 지금 매뉴얼에 보면 지자체의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라고 하는 또 번호가 센터를, 있다요. 네. 거기에 전화를 한다고 하는데 어느 상황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행동 매뉴얼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관리군 분들은 지금 먹는 치료제도 처방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정보도 예. 정확하게 지금은 전달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정보, 베이직한 정보들부터 우선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빠른 그 대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그러네요.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집중관리군 분들 중에 전문가분들이 40대 이하의 뭐 진짜 기저질환자, 네. 장애인, 독거노인, 네. 그리고 중증 임상 소견을 보이는 사람, 임산부 등은 그렇죠. 이건 그레이존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가 회색존, 위험한.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될 수 있기 네. 때문에 반드시 좀 포함해야 된다. 이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빠르게 경청을 해서 보완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더 하실 말씀이 있다면 간단하게. 네, 조 저는 대표님. 당장은 이런 대책이 필요한데 사실은 뭐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공공의료 기반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에 그렇죠. 대해서 지금 논의를 계속하고 실행을 해야 된다. 시간이 정치는 많지 미래를 않다.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픽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